철도, 세계와 만나는 새로운 방법. 네, 오늘 이야기는 근대 산업시대의 총화라고 할 수 있는 철도 이야기입니다. 근대의 총화가 철도이기도 하지만 요즘 같은 탄소 중립 시기에도 철도는 새로운 총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교통시설인데, 그 서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서울의 관문 역할을 하는 서울역이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죠. 이 서울역이 근대 도시의 관문에서 세계 도시의 관문으로 변화되는 그 과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 장면은 이제 서울역이 그 KTX가 완공되고 나서 이제 역사주의 건축 양식으로 지어졌던 1925년에 지어졌던 저 건물이 철도역으로 기능을 상실한 시점에 촬영된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 건물이 문화역 284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공간으로 탄생했지만 사실은 전통적인 의미의 철도가 새로운 시대적 총화가 되고 있는 KTX 고속철도가 개통될 당시만 하더라도 어떻게 사용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답이 없던 시절이 잠시 있었습니다. 거기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중에는 지금 현재 서울역 위로 쭉 길을 넘어가는 고가도로가 나와 있죠. 지금은 저 고가도로가 자동차가 다니지 않고 지금 사람이 걸어 다니는 도로가 됐는데, 사실 저 고가도로를 어떻게 처리하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일반인분들은 조금 놀라실지도 모르겠지만 저 고가도로가 등록문화재로 등록이 됐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 저게 바로 산업화 시대에 정치 경제 중심인 도심과 경제 중심이었던 영등포를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동맥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서울역은 서울역 자체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서울역과 그 주변의 교통시설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철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이, 철도는 일반적으로 침략과 수탈의 상징이라고 생각하는데, 철도 중에서도 경인철도는 침략과 수탈의 상징이 아니라 대한제국이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개화의 루트였다. 그리고 그 개화 루트로 만들어졌을 당시의 경인철도의 남대문역이 지금의 서울역의 전신입니다. 경인철도 노선. 조선시대의 남대문은 사실은 서울의 가장 중요한 역사도시의 관문이죠. 외국의 사신들도 다 남대문으로 들어왔고요. 남대문은 당시에 한강으로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루트였는데 그 루트는 경제 루트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남대문을 나가야지 용산과 마포로 연결이 됐죠. 그래서 용산과 마포로 들어온 물류는 남대문을 통해서 들어오면 그 안에 지금의 남대문 시장 자리에 선해청이 있었잖아요. 그만큼 남대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남대문 바로 앞에 경인철도에 남대문역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근대의 새로운 관문이 남대문역이 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철도는 모두 침략과 수탈의 상징이라고 머리에 인식이 됐는데, 이제는 철도에 대해서도 이제 가려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경인철도를 이야기할 때 굉장히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조선시대 때 서울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구가 두 개가 있었는데 그게 용산과 마포였습니다. 근데 지금의 경인철도는 용산을 통해서 노량진을 통해서 영등포로 가죠. 근데 만일에 경인철도가 서대문에서 그 제물포까지 가는 게 목적이었다면 최단 코스는 사실 용산을 통하는 것이 아니라 마포를 통하는 게 맞습니다. 마포를 통하지 않고 용산을 통해서 인천으로 가는 길이 마련됐을까요? 지금의 서울의 항공사진을 봐서는 그 수수께끼가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조 5부도, 김종호가 만들었다고 알려진 이 경조 5부도를 보면은 그 해답이 나옵니다. 왜냐? 당시에 경인철도의 출발역은 서대문역인데 서대문역에서 당시에 마포와 용산을 비하면 마포가 훨씬 더 번화했어요.
그럼 더 번화한 쪽으로 철도가 연결됐어야 될 것 같은데 그쪽으로 가려면은 어디를 지나야 되냐면 아현을 넘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지명의 현은 언덕이란 뜻이죠. 제나 현은 고개인데 근데 쇠바퀴를 가진 철도는 언덕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그러면 근데 터널을 뚫으면 돼요. 자, 터널을 뚫으면 돼요. 터널을 뚫으려면 시간, 기술이 어려운 건 아닌데 이 돈과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아현을 넘어가고 나면 지금의 애호개죠. 아현을 넘어가고 쭉 가면 마포 포구까지는 빠르게 갈 수 있는데 그 다음에는 여의도를 가로질러야 되는데 여의도를 가로질러서 가려면 이게 폭이 3km가 넘습니다. 서울의 한강의 서울 구간을 통과하는 한강의 대부분 폭은 1km가 넘는데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큰 다리인데 3km를 넘어간다는 것은 끔찍한 겁니다. 그래서 방향을 틀죠. 아현을 넘어서 여의도를 건너가는 것보다는 좀 비틀어서 지금의 서울역 자리로 돌아서 남영과 삼각지와 남영을 통해서 노량진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일단 언덕이 없고요. 그 다음에 한강 건너야 될 폭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건너간 루트가 정조가 수원 화성 능행을 갈 때 건넜던 바로 그곳을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당시의 조선시대에도 정조는 배다리를 만들어서 건널 때 최단 코스로 건너갔는데 근대 철도도 바로 그 루트를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가장 더 번화했던 마포가 아니라 용산이 선택된 것은 시간과 돈을 절약하기 위한 노선의 선택이었다. 그런데 그렇게 선택된 노선이 용산의 운명을 바꿔버리죠. 러일 전쟁 이후에 일본이 대한제국을 강점하면서 군영을 설치할 때 용산에 군영을 설치하게 되고요. 용산에 군영이 설치하고 되니까 이 용산 노선이 더 기능이 강화되게 되다 보니까 이 여의도가 기능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만약에 마포대교가 그때 가로질러 갔으면은 용산이 선택됨으로 인해서 여의도는 일제강점기 내내 시가지화가 안 되고요. 자, 이 사진은 텅 빈 여의도의 모습을 굉장히 잘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여준 사진은 서대문에서 그 서대문역 정거장의 모습이고요. 정거장 위쪽에 언덕배기에 하얗게 보이는 저 부분이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약현성당의 모습입니다. 예, 서대문역에서 기차가 떠나는 모습이고 기차가 떠나는 녀석 뒤가 바로 정동에 있었던 프랑스 공사관의 모습이 보이죠. 당시에는 서대문역 주변에 호텔이 있었는데 이게 스테이션 호텔인데 일종의 철도 호텔인 거죠. 그 당시에는 한옥이었습니다. 초기에는. 근데 저기에 보면은 가족들이 보이죠. 일가족 사진 같은데 저 가족들의 직업이 뭘까요? 당시에 대한제국에 올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선교사이거나 아니면 무역을 하러 오는 사람이거나 외교관이었을 겁니다. 독실한 개신교 신자분들은 1900년에 가족과 함께 한국을 방문한 사람을 찾으면 저분이 누군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남자분과 여자아이 둘과 남자아이 하나를 데리고 있는 선교사 가족. 왜냐하면 외교관과 무역하는 사람은 가족 데리고 오지 않거든요. 선교사는 뼈를 묻을 생각으로 오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온 겁니다. 그분이 저 스테이션 호텔에 묵은 거죠. 서울역과 신장로. 네. 당시에 이제 1899년에 경인철도와는 별도로 같은 시기에 만들어졌던 전차, 동대문 전차 차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은 남대문역, 초기 남대문역의 모습이고요. 초기 남대문역이 1920년에 이제 확장이 될 때 지금의 서울역 자리에 새로 지어지게 되는데 그때 지어지는 서울역은 당시에 조선총독부가 지은 것이 아니라 만주철도 주식회사가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1925년에 완공된 서울역, 당시에는 경성역이었었고요. 그래서 이 경성역에서부터
남대문까지가 이게 역사 도시의 관문의 성격이 일제강점기 때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최초의 1900년에 남대문역은 대한제국의 입장에서 근대의 관문이었다면은 지금의 보여진 1925년의 경성역, 서울역은 일본의 침략의 루트 측면에서의 관문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역에서부터 남대문까지 이는 도로를 이때 대폭 확장하게 되고 이 도로를 갖다가 당시에 굉장히 모범적인 도로라고 해서 모범도로라고 하는 별칭을 가지고 있기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 서울역이 사적 284호로 되어 있는데 요즘은 이제 번호를 많이 붙이지 않습니다만은 2003년에 KTX 고속철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기능을 잃어버린 다음에 시행된 것이 이 역을 이제 문화의 전당으로 만들려는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랫동안 서울역이 미스테리처럼 여겨졌던 것 중 하나가 저렇게 꽤 디자인이 잘 된 건물처럼 보이는데 저 건물의 설계자가 누구인지 몰랐었어요. 근데 당시에 동경역의 모습이 아래 보이는데 동경역은 다치노 긴코라고 하는 일본의 1세대 건축가가 설계를 했었고 저것도 색깔이 비슷한 붉은 벽돌 색깔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서울역도 그쪽 사람이 한 거 아니야? 뭐 이 정도의 생각을 했고 또는 어떤 사람들은 이게 서울역이 동경역의 축소판이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오랫동안 미스테리였었습니다. 서울역의 설계가. 그러다가 이게 일본의 동경대의 후지모리 교수가 지금 보여드린 저 사진을 한국 역사학자한테 주면서 저 건물의 저 스케치 안에 있는 내용에 대종 9년, 1920년이죠. 총번정, 일본 발음으로 츠카모토 야스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이 보이니까 저 사람이 서울역의 설계자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서 이것을 당시에 우리나라 신문에는 동경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였던 츠카모토 야스시가 설계했다. 드디어 설계자가 밝혀졌다. 라고 신문에 났었는데 그게 오보였어요. 당시에 서울역을 설계한 디자인이 꽤 빼어난 저 건물을 동경대 건축가 교수가 했다고 하면은 왜 당시에 이름을 밝히지 않았을까요? 당시에 그것에 의문을 품지 않았던 것이 실수였었습니다. 서울역대 루체른역. 나중에 제가 서울역을 문화역으로 바꾸는 리노베이션, 원형을 복원하면서 기능을 리노베이션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당시에 동경대에서 츠카모토 야스시라는 분의 유품을 제가 확인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아래에 있는 저 사진을 추가로 그림을 찾았고 저 그림을 찾으면서 찾아보다 보니까 이 서울역의 저 모습은 동경역과는 전혀 역사적 계보가 다르고요. 저 건물은 오히려 스위스에 있는 루체른 역사하고 굉장히 닮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서울역의 가운데 아치가 있고 사각형의 평면 위에 돔을 놓는 방식이 똑같고요. 저런 형식의 기차역은 서울역과 루체른역이 유의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래서 조금 더 스토리를 찾아보다 보니까 왜 그렇게 루체른 하면 지금도 우리가 많이 찾아가는 관광지인데 왜 저걸 몰랐을까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저게 1971년에 루체른역이 화재로 불탔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당시에 해외여행의 자유화가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스위스의 작은 도시의 루체른역을 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저 아래 사진을 보면은 불탄 다음에 아치만 남아있다 보니까 저 아치만으로는 루체른역의 본 모습을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서울역은 이름을 모르다가 츠카모토 야스시가 설계한 거로 잘못 알렸던 시절을 거쳐서 저게 나중에는 저게 루체른역을 모델로 지어졌던 것이구나 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츠카모토 야스시는 전혀 설계에 관여하지 않은 걸까요? 관여를 합니다. 하는데 본인이 설계를 한 것이 아니라 스위스는 루체른역의 모습을 갖다가 당시에 만철의 엔지니어가
설계한 공간에다가 외피를 입히는 역할만 했기 때문에 자신의 창작품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건축가의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미스테리였죠. 더더군다나 만주철도 주식회사가 서울역, 당시 경성역을 지었고 1925년 저 건물이 완공된 시점에 조선청독부 철도국이 경영권을 회복해 오는데 그 과정에서 그러한 스토리를 알 수 있는 팩트가 다 날아가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서울역의 실제 설계자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사실이 밝혀진 거죠. 남대문 밖의 변화와 서울역. 남대문 바깥의 모습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당연히 서울역이었는데 이 가장 곧게 뻗은 저 서울역이 지어짐으로 인해서 조선시대에 이 길을 따라 넘어가면 만리제를 넘어서 용산으로 가는 길이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새로운 길이 뚫리게 되는데 이 새로운 길의 끝이 지금의 약현성당이 보이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만리제를 넘을 때 약현성당 쪽으로 가서 거기서 꺾여서 올라가는 우회도로가 지금 생겼고요. 그러다 보니 남대문에서 보면은 약현성당이 보이고 약현성당에서 보면 남대문이 서로 마주보는 그런 도시경관이 현재 펼쳐지게 됐습니다. 지금 보여진 장면은 중공사진첩에 있었던 서울역의 모습이고요. 서울역의 뒷모습인데 서울역의 뒤쪽 모습은 지금의 중림동인데 이제 서울역의 고민이 뭐냐면 서울역이 초기에는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여기 들어선다고 해서 역 앞과 뒤가 서로 도시가 따로 노는 일이 없었는데 이게 해방 이후에 서울이 인구가 증가하고 교통량이 늘어나고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기차역의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기차역의 전면부는 훨씬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는데 이 뒤는 정체되어 있어서 낙후되게 됩니다. 중림동 일대가 낙후되는데 그 낙후되는 서울역 이면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숙제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숙제에 물꼬를 튼 게 서울역을 문화역 이팔사로 만들면서 이제 기차역으로 인해서 단절된 동축과 서축을 하나로 통합하자라는 아이디어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때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준 게 서울역 고가도로입니다. 서울역 주변의 고가도로는 1970년에 도심부와 영등포를 잇는 굉장히 중요한 교통망으로 만들어졌지만 저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구조적으로 불안전해서 저 도로를 다시 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미 영등포는 경제 중심, 산업도시로 역할이 많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다시 도로를 만드는 것보다는 자동차는 감당하지 못하지만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보행교로 만들면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중림동 일대와 그 시내 구간이 서로 사람들이 소통하게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저 고가도로를 서울로 7017이라고 하는 보행교로 만드는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KTX 고속철도와 함께 용도가 사라진 구서울 역사를 문해역으로 만들고 그 옆에 지나가는 고가도로를 그 보행교로 만들면서 이제 새로운 서울역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서울역은 지금 생각해 보면은 당시에 이제 그런 구상을 했는데 서울역은 우리가 분단 때문에 더 이상 북쪽으로 철도가 연결되지 않았지만 이 남과 북이 관계만 좋아지면은 철도를 통해서 평양을 거쳐서 신우지를 거쳐서 멀리는 모스크바나 파리까지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륙 철도의 출발점이라고 본다면 지금도 서울역이 인천공항으로부터 연결된 공항철도가 도착하는 곳인데 명실상부하게 세계도시 서울의 관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사진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진인데 이것이 역사도시 서울의 관문인 남대문과 세계도시 관문의 역할을 새로 부여받게 될 서울역을 하나로 잇는 새로운 중심도로가 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처음에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만들어졌던 서울 최초의 아영 고가와 연결됐던 서울역 고가도로가 이제 기능을 다한 다음에 이것이 현상 설계를 통해서 보행교로
그리고 7017이라고 하는 건 70년대에 만들어진 고가도로가 그다음에 17군데의 이렇게 지선으로 나오면서 도시 곳곳을 연결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누구나 쾌적하게 서울의 도심을 즐길 수 있는, 그러면서 이것을 길을 통해서 서울역 뒤편과 앞을 서로 통합하는 새로운 도시 재생의 기폭자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